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인들은 과연 폭염에 항복할까? 2. 세계 최고 갑부 빈살만의 권력. 3. 점유율 격차 또 벌어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럽 최악의 폭염은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 유럽 전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의 폭염 피해도 이 못지 않았죠. 최근 조사 결과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는 더 더우니 내년에 집계될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유럽에선 여전히 에어컨에 부정적입니다. 프랑스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작년에 1만 8,000명이 죽어 최대 피해국이었던 이탈리아는 가정의 단 7%만이 에어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국인 스페인은 11%입니다. 2003년 압도적인 피해국 1위인 프랑스에선 단 5%만이 집에 에어컨이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영국과 독일은 각각 5%와 3%뿐입니다.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한 유럽인들은 왜 에어컨을 사지 않는 걸까요? 거기엔 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날씨입니다. 에어컨이 필요할 만큼 덥지 않아서죠. 프랑스 파리만 해도 7월의 최고 기온 평균이 2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30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시원하죠. 그러나 열대야란 것도 없습니다. 간혹 아주 무더운 날도 있지만 2-3일만 견디면 금방 평균으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습도가 낮아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지는 게 유럽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물론 에어컨이 없는 식당과 카페, 호텔도 흔하죠. 버스나 지하철, 마트, 대중교통 수단도 대부분 에어컨이 없고요. 심지어 병원도 수술실을 제외하곤 냉방시설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럽의 날씨는 통계를 뛰어넘는 날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 평균이 파리보다 낮은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갑자기 38도를 찍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제 런던도 40도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10배는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요인도 상당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에어컨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세기 초 미국의 월리스 캐리어 윌리스 티 캐리어에 의해서입니다. 지금도 캐리어라는 이름의 에어컨이 많은데 그가 세운 회사 이름이죠. 당시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 에어건의 발명이 운 좋게도 검쳐 미국에선 새로운 빌딩과 집들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더위 관련 사망률이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도시들은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 이미 수백 년 된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신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도 며칠 안 되니 에어컨은 유럽에서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건물이 파괴된 2차 대전 후가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죠. 이때부터 유럽에서 에어컨은 실용성이라곤 하나 없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의 주택 건축물은 지금도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이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사치품이라는 인식은 유럽에서 에어컨 보급을 늦추는데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건축적 요소입니다. 많은 유럽의 집들은 두꺼운 벽과 높은 층고가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의 더위보단 겨울의 추위를 고려한 설계저만 이런 구조는 무더운 여름날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에선 찬 새벽 공기를 집에 들인 뒤 모든 문을 닫아 이를 가둬두는 식으로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계속되면 이 전통적인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2003년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게 해주었던 두꺼운 돌집들이 달궈지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만 사망자가 거의 15,000명이나 되었죠. 바캉스철이라 이를 처리할 인력도 시신을 인수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부근의 냉동창고에
시신을 대거 안치하는 정말 참혹한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넷째, 까다로운 규정도 에어컨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어컨 설치 기준이 엄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에어컨을 달고 싶으면 먼저 건물주에게 허락받고 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의 늦장 행정은 악명 높죠. 이 과정이 보통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여름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법적 규제가 너무 심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실외기가 다른 집의 창문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옛 도심은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사실상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선 거리에서 봤을 때 실외기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유럽 가정의 에어컨은 우리처럼 스탠드형이나 시스템형이 아니라 대개는 이동식이 많습니다. 다섯째, 에어컨을 쓰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건 오래된 일입니다. 유럽 전체를 평균 내면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독일은 더 비싸 미국의 3배가량 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피크 시간엔 요금이 누진해서 묻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도 에너지 부족 사태가 빚어질까봐 에어컨 증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난방기구 세금이 5%인 것과 달리 냉방기구엔 20%의 세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이유는 환경을 고려해 생산 원가가 높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건 유럽인들 뿐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선 탄소와 온실가스 감소에 적극적입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씨 이내로 제한하자는 지난 2015년의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 가스를 규제하려는 거죠.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에선 실제로 파리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2배가 늘면 도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등으로 유럽인들은 에어컨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남에게 피해나 주는 쓸모없는 가전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인들은 가장 더운 기간에 긴 휴가를 가거나 시에스타 낮잠 등으로 에어컨의 필요성을 줄여왔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폭염이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에어컨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걸 점차 깨닫는 중입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더위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상 기온이라는 끔찍한 세계도 앞당겨지겠죠. 이제 정말 늦은 거 아닐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아 기분이 섬뜩한 요즘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9일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 이스트 아이는 사우디 정부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필사적으로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동 지역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의 자원과 안보를 쥐락펴락해왔던 미국의 패권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한국과 사우디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심화시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그 당시에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수많은 건설 노동자를 사우디에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중동 특수를 누렸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던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나라는 인프라에 대한 석유와 달러의 단순한 교역을 넘어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 전자와 통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확장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1월에 한국 대통령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사우디를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마침내 두 나라의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촉매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1월에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대한 담방 차원에서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 무려 300억 달러 37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을 일사천리로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방위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논의는 석유 수출을 넘어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5천억 달러 62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또한 사우디 정부의 배려로 한국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건설과 석유화학을 비롯해 제약과 농업 그리고 게임과 에너지 분야까지 망라하는 26건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한국 기업과 맺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물론이고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관계 강화를 놓고 유독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여러 외교적 이슈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외교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 강화를 미국 정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ME는 당장 사우디 정부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사건건 격렬한 대립을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8년 당시에 자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이 튀르키예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빈살만 왕세자가 벌인 일이라며 사우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 정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원유 증산 요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결국 국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못지않게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와 여러 정치적 우애를 쌓아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정부 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의 직전 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중국과 격렬한 대립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외교 노선을 통해 동북아 번영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화해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거센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수긍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침략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배상 없이는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도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유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현재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다가 급기야 가든해 9월에 뉴욕에서 있은 한미 정상의 48초짜리 스탠딩 회담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몰고 오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어코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을 비판하는 저명한 평론가인 더그 밴도우는 지난 10월에 이들 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의식이 사우디만큼이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중동 매체인 ME는 한국과 사우디를 상대로 맺은 미국의 동맹 구조는 아직까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강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만 하더라도 나토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산 기업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방산무기를 곰도르로 개발함으로써 동맹국들의 상호 운용성과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한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미국의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 국가로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혹여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제조국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해 자주포와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의 수출이 177%나 증가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해가 갈수록 엄청난 급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입 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값비싼 미국제 방산무기보다 한국제 방산무기의 품질과 가격이 더 매력적일 뿐더러 인도시기 또한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유럽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 또한 최근 들어 미국제 방산무기 대신 한국제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지난 2021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통해 지대공 미사일 천궁율을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사우디 정부가 하나 디펜스와 8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의명의 한국 기업 3곳과 9억 8,900만 달러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민감해서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우디 정부가 이미 2013년부터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군사협력을 추진해왔던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와 다를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속쓰림을 일으킬 것이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정작 미국 정부마저도 나날이 더해가는 군수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다금히 구매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더해가는 한국의 독점 체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영업이익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망한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여론이 득세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한방에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물밑 작업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삼성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대만의 TSMC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젠 입장이 뒤바뀌어 오히려 TSMC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 14년간 최악의 적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충격적인 발표들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여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이번 대규모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까지 삼성그룹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낙풍을 보인 것인데요. 삼성이 비들대는 와중에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경쟁자들은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 확장의 출사표를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으로 공장을 확장하며
기세 좋게 여러 사업을 펼치는 TSMC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앞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한 인텔도 한국을 곧 따라잡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진단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타파할 삼성의 뾰족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재용 회장의 부임 이후 새로운 생존 전략이 삼성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대폭락은 이러한 견해들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몰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 상황.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뜻밖의 행보들 골랐는데요. 그 반전의 출처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현재 생성 AI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가 돌연 TSMC로의 반도체 의뢰들 중단하고 삼성이나 인텔과 같은 또 다른 기업의 반도체 의뢰들 맡길 수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급처가 TSMC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기업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구입에 있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있다고 직접적으로 삼성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엔비디아 제품의 상당수는 TSMC의 반도체만을 사용했고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TSMC 제품만 이용하는 캐시카우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그런 믿음이 깨지며 삼성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챗GPT로 대표되는 고성능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며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 세계 IT 기업의 필수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에 누가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는지는 향후 반도체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TSMC가 독점적으로 공급했기에 이변 없이 TSMC가 향후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여겨졌으나 젠슨 황 CEO의 변심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된다면 상황은 뒤바뀝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젠슨 황 CEO와 비밀리에 회동을 한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젠슨 황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용 회장에 되면 셀츠가 힘을 발휘해 엔비디아를 움직일 수 있었고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이면서까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성과입니다. 꼭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 유력 IT 기업들 역시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영업에 주목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를 만난 이재용 회장은 차량용 반도체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현재 직접 쓰기 위한 완전 자율주행 FSD 칩을 개발하는 데에 뛰어들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만큼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난 상황인데요. 그 의미는 테슬라도 위탁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한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14나노 공정 라인에 반도체 생산을 맡겨 이를 구입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 소식이 끊어졌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가 이번 회장단 회동을 통해 부활하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누가 테슬라의 반도체 칩 생산을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장단 미팅을 통해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주요 고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조반니 카포리오, 케빈 알리오가는 CEO 등 주요 세계 IT 및 바이오 거물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가 업계 1위 지위만 믿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이에 이재용 회장은 CEO들을 만나며 적극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주요 IT 업체를 고객으로 두며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점유율이 높아도 고객사들 삼성전자에게 뺏겨서야 TSMC 입장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TSMC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TSMC의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은 5,086억 대만 달러 하나로 22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파운드리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SMC에게 좋지 못한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내 반도체 2위, 3위 업체인 UMC와 미디어텍의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UM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42억 9천만 대만 달러, 하나로 2조 3,6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3%가 감소한 수치죠. 미디어텍은 더 심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가 줄어들며 TSMC 외의 다른 기업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SMC한테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 때문인데요. 대만 반도체 산업은 각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팹리스인 미디어텍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디자인하우스 업체가 설계안을 도면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만 내 디자인하우스는 235개에 달하는데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 있고 TSMC 역시 이런 대만 반도체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대만 반도체 기업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위와 3위 기업도 TSMC에게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업자에 가까운 존재로 이들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TSMC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드러냈으나 만약 2, 3위 업체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를 보게 될 경우 TSMC 역시 올 하반기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을 위협하는 국제정세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 총동선거 후보로 나선 라이칭더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만남을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라이칭더 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한 인물로 대만 독립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양안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단칼에 이 요청을 거절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의 부총통 같은 건 없다고 말하며 대만의 어떠한 지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만과의 협력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HP와 멜의 경우 대만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을 사내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국제정세의 불구덩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 대만의 핵심 자재 및 인력을 두고 있는 TSMC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의 성공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고객이 되었어야 할 주요 고객들을 하나하나 자사 고객으로 뺏는 것을 TSMC는 지켜봐야 했죠. 최근엔 유럽에서도 TSMC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를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던 TSMC는 최근 이후의 태도 변화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동 이후 집행위원이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유럽은 언제나 투자에 열려 있으며 공장 투자에 있어 좋은 곳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TSMC의 투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을 유럽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은 TSMC가 구형 반도체 투자 기지로 독일 한 곳만을 선정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따라 TSMC의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유럽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텍사스 새 공장 투자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유럽의 러브콜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의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유럽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인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독일에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삼성전자에 밀려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죠.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TSMC에 맞서 차례차례 주요 고객을 선점하고 야금야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탁월한 실력을 선보여 TSMC의 위기를 든 탑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비메모리, 메모리 양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첨단 산업의 최강자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